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스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리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이 내일 만납니다. 내일 뭐냐면 윤석열이가 내일 10월 31일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내일 국회를 찾아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10월 말일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행사가. 왜 정해져 있냐면 11월은 국회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런 예산안을 올렸으니까 잘 좀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이에요. 설명하는 날인데 내일 심리적인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와 식물 대통령 내일 잠깐 사전에 환담하기로 했는데 그 오부요인 등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그냥 굳이 뭐 이재명 당대표가 뭐 윤석열이가 뭐 통합 행보 이런 거 괜히 들러리 서줄 필요 없잖아요. 잠깐 본다. 진짜 대통령이랑 식물 대통령이랑 진짜 본다. 그래서 내일 우리 그 윤석열이가 또 이거 고개 몇 번 돌리는지만 여러분들이 세보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뭐 들을 거 아무것도 없죠. 내년 예산은 약자와 복지를 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몇 번 하나 그거 보면 되지. 뭐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기현이나 국민의힘이 내년에 선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솔직히 내심 표현은 안 하지만 국힘당은 전패예요. 참패예요. 영남 지역 빼고는 국힘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 어떤 꼼수를 쓰냐. 얘네들이 여러분들 선거철 앞두면 늘 써먹었던 게 뭐죠? 뉴타운이었죠. 오세훈 시장 때부터 해갖고 이명박이 오세훈 얘네들이 늘 선거 때 되면 늘 써먹었던 게 뉴타운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뉴타운 공약 이렇게 안 통해요. 아니 기존에 있던 시에 뭐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집값 뚝뚝뚝 떨어지는데 무슨 뉴타운을 개발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 뉴타운 개발 소식 들렸다가는 맞아 죽어요 요즘은. 그쵸? 뉴타운 개발 소식 들렸다가는 동네에서 맞아 죽어요. 여기서 또 쫓겨난다. 그래서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김포시 등 인접지역, 서울의 인접지역을 그 경기도로 편성된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또 이거 국민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 재산이죠. 그렇죠? 대부분 부동산 재산이에요. 그럼 내 집값은 언제 오르나? 강남 집값은 뭐 평당 뭐 1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만 우리가 늘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는 사실 남의 얘기였는데 이게 김포시나 이게 서울로 편입을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 있죠. 구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너도나도 서울 편입을 해달라라고 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자기 집값 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죠. 집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보수적으로 된다. 보수화가 시작된다. 내 집값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 김포를 이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과연 또 이거를 반대했다라고 하면 뭐 김포 시민들 또 거기에 무슨 극우들 이용해 갖고 민주당 비판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편승되는 순간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도나도 경기에 있는 인접 지역에 있는 구리, 광명 이쪽에 올라가는데 이건 다분히 총선 전략이다. 편입해달라. 근데 이거는 시끄러울 거다. 괜히 서울 편입을 또 의외로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면 사실상 선거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또 바보로 보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12구 참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일주기였죠. 일주기. 그래갖고 한 만여 명의 많은 시민들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 1년이 지났지만 이 정부의 특징이 있어요.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때 누가 책임졌어요?
갑자기 엄한 유병원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무슨 백골이 진토되어 무슨 유병원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했죠. 늘 이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나서야죠. 국민이 죽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일본에 넘어간 고려 불상, 그쵸? 그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그래요. 1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석사에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약탈 문화라 그래도 일본의 소유다. 부석사가 고려 때의 부석사인지 지금의 뭐 서주 그 뭐 부석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 같지도 않은, 그쵸? 금동 관음 보살 좌상 귀향이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는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의 주체인,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강제로 빼앗아간 문화재를 일본에게 돌려주는 반역사적 판결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조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탄핵해야 돼요. 이런 판사를 탄핵하면요, 민주당은 박수 받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런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사들, 이건 매국노잖아요. 대법원은 규탄의 대상이에요, 지금. 저는 이건 미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들 한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건 국회에서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법을 반드시 만들어 갖고, 이거 우리가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들이 뺏어갔던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외로 문화재 다 뺏긴 약소국들은 자기네 문화재를 찾아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굉장히 뭐 역사적인, 뭐 미국에 가도 엄청난 큰 박물관들이 있고,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 꼭 그런 코스로 여러분들이 입장료 내고 가죠. 그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역사적인 그 위대한 박물관입니까? 전 세계 약탈 노략질했던 거 모아놓은, 사실 도둑질한 거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이 어떻게 입장료를 내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다 약소국들 제국주의 시대 때, 그렇죠? 영국의 대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제국주의에서 뺏어온 거지. 지네 나라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들이죠. 그런 거를 돈 주고,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뿌려줬었죠. 뭐 100만 원씩이나, 작게는 크게는 뭐 300만 원씩.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환수를 하자라고 난리를 쳤다가 이게 거의 국민들 50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그때 지네가 여기저기서 세수가 빵꾸 나가니까 국민들한테 줬던 돈 다시 뺏는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안 뺏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재난지원금을 그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 환수 주장을 했던 인간이 바로 지금의 추경호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가 그때 여당의 원내 원내 부정책위원장인가 뭐 할 때예요. 추경호가 지가 그때 환수해야 된다 난리 쳤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추경호가 재난지원금 받은 사업자 매출 증가했다가 환수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자예요. 근데 지가 이제 기재부 장관 되니까 추경호가 지가 환수하려고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으니까 한 발 뺀 거예요. 윤석열이가 뭐 이제 변해야 된다, 국민은 옳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채원 참사, 12구 참사 1주기를 맞이했는데,
국민 절규에 응답한다라고 떠들었던 자인데 중대재해법 완화를 다시 한다. 민생 챙기기, 기업 챙기기, 뭐 이주 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도 안 하겠다. 정신 나갔어요. 입으로는. 그래서 말따 행따라는, 말따로 행동따로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 챙기겠다, 약자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중대해제처벌법 유예, 그쵸?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중대재해법 이게 뭐 50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응? 그냥 무조건 친기업 이래놓고 무슨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맨날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있죠. 복지를 진짜 약자한테 써야 된다. 그러면서 선별적 복지를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자 복지한다더니 돌봄 생태계 교사들 있죠. 교육교사들. 응? 어린이집 지속 이거를 중단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 예산, 그 다음에 약자복지인데 공공의료 사회서비스의 어떤 예산도 줄여들고 기초생활, 보육, 아동, 청소년, 건강, 의료, 장애인 서비스, 참 이런 것들 보면 진짜 힘든 사람들 예산 줄이고 있어요. 그래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조 원 지원 예산 이런 거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단신이 좀 많죠. 예, 일본의 힘이 방송처리법, 제가 11월 9일날 전운이 감동고 있다 그랬죠. 노란봉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조가 사업 쟁의를 할 때 뭐 장기간 뭐 노조 파업을 하고 그랬으면 회사가 그 노조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에 소송을 해서 사실상 그 시위를 하고 나면, 노조 파업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 어떤 소송밖에 없다, 이런, 그리고 노동자를 족쇄를 채우는 이런 악법이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파업 때 일어났던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노조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어떤 노조원이 그 회사로부터 어떤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어떤 기부가가 노란봉투에 넣어서 5만 원인가를 기부를 하면서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하면서 시작돼서 그게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법, 그렇죠? 이 일본의 이미 방송법이 사실상 민주당이 어떤 의석이 깡패잖아요. 11월 9일 날 김진표 의장도 사실상 상정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민주당이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랑.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제 방송법 통과되면 이제 거부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해봐. 방송법 거부권 행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심층분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중요한 음모론.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년 총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내년 총선을 봐도 수도권에서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50%가 넘어요, 지지율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125석이라는 지역구가 달려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수도권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민주당이 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선거판을 뒤흔들겠죠. 뭐냐? 이상합니다. 신원식이를, 저 극우 신원식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갑자기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한다. 사실상 남북이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려고 그러고, 그쵸?
북한의 도발 징후만 있어도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 얘네들이 이 판을, 수도권에서 판을 엎을 수 있는 것은 국지전이에요. 전쟁이에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윤석열이가 오늘 대한민국의 포스타가 7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포스타 별 4개가 7명인데 전원 교체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육군 대장급들, 해군 대장급들, 공군 대장급들을 다 바꿔요. 거기에 또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갑자기 육군 대장급들을 전원 교체를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던 군도 다 날려버립니다. 7명의 사성장군을 교체한 지 1년 5개월 만에 7명을 다 내쳐요. 뭔가 꾸미고 있다. 제 어디까지나 늪시설은 요즘 국정원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진짜 국정원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해킹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북한의 정보를 흘려주면, 그쵸? 잘못된 북한의 도발의 정보를 흘려주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휴전선 근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순간 선거판을 요동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뭔가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파기를 절대 막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거판을 엎을 만한 거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이가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공산 전체 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국민들, 북한의 사주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한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고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요. 이건 진심으로. 근데 끝까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북이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집권 이후부터 계속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미국과 일본만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 눈치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정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의심의 눈초리는 끝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트파의 단신이었습니다. 오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요즘 김기현 오늘 제목은 팽당 하나 국민의힘의 내전 확정. 제가 인요한의 입이 결국은 폭탄이 될 것이다. 인요한의 입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왔죠. 인요한이가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밖에서 외부에서 인요한이가 무엇을 하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쳐다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인지 국민의힘의 혁신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청와 그러니까 즉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선거 개입을 중단해라. 그렇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책임짓는 김기현 지도부가 총사퇴해라. 사실 이게 국민의힘의 너무너무 당연한 쇄신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먼저 인요한이가 쇄신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거죠.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사면을 얘기해요. 그렇죠? 인요한이의 입에 의해서 사면 얘기를 하니까 뭐 대통합이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할 줄 알았더니 홍준표가 어제 완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홍준표가 이렇게 열받아갖고 있는 말 다 하는 거 처음 봤죠. 니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나는 니들이랑 같이 할 마음 없다.
그리고 이준석도.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마치 내가 죄를 졌는데 니네가 사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어디서 듣보잡 같은 새끼들이 나는 국민의힘을 보수를 지킨 30년 동안의 정치인이다. 이게 왜 홍카콜라가 왜 열폭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이가 옛날에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김기현이가 비서실장이었어.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얼마나 가짱했어. 안 그래? 김기현이가 옛날에 당대표 할 때, 아니,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김기현이가 비서실장 하던 새끼가 이제 와서 자기를 뭐 사면을 하니 징계를 하니 하니까 홍준표가 그 미친 새끼도 아니고 내가 뭐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야지 제가 무슨 사면을 받죠. 김기현이가 대통령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 지은 새끼들은 딴 데 있는데 허구한 날 무슨 듣보잡 새끼들이 나타나갖고 주접대를 떨고 앉아있고 이러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이 나의 죄를 만들어갖고 징계,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됐어요. 뭐 강원도에 어떤 그 수해 지역이 예상되고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 아니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가 된 게 누구냐면 이준석, 그 다음에 홍카콜라, 그 다음에 김재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기저기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 그랬고 이현주, 이 4명이 현재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 가짜는 새끼들이 와갖고 무슨 사면을 한다 그러고 그 대단한 소리를 자꾸 막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왜 오늘이나 어제 이렇게 시끄럽게 됐냐면, 홍준표가 대구시장이잖아요. 홍준표가 대구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대구 광역시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러 오는 거예요. 각 지자체장들이 와서 국회에다가 대구의 예산안을 이 정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갖고 국회를 상대로 했다가 국회에 왔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맹폭을 하고 SNS에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김기현이 니 따위가 나를 징계를 네가 했으면, 네가 윤석열 말 듣고 나를 징계했으면 네가 그냥 징계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럼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죠? 니네가 마음대로 징계했으면 그냥 징계 취소를 하면 되지. 뭔 놈의 사면 개소리를 하냐. 사면은 죄가 확정된 거잖아. 그렇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상 싸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을 한다 그러더니 하면서 사면을 얘기했다가 지금 오히려 제가 보면 인요한이도 지금 사면 얘기했다가 사면 초과에 걸린 인요한.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결국은 인요한이가 무슨 이런 통합이나 시작부터 이게 잘못됐냐면 윤석열의 선거 개입과 당무 개입, 그렇죠? 강서 보선 패배의 당의 분열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가 당의 분열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열이 아니라 사실상 나오지 말았어야 될 김태우가 다시 무리한 사면, 윤석열의 사면, 또 재공천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후보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근데 당의 분열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인요한이는 통합을 해야 된다. 원인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라는 자가 진단부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하다가 괜히 홍준표랑 그 이준석이한테 욕 뒤지게 먹고 있는 거야. 뭐 사면해준다, 건의하겠다, 지랄하다가. 그러니까 인요한이가 사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요한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바지 대 바지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윤석열의 바지, 윤핵관의 바지 김기현과 김한길의 바지 인요한. 근데 제가 보면 인요한 승. 왜 그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있으면 김기현이 날아가요. 결국은 왜 김기현이가 제가 보면 좀 있으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시그널이 오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느닷없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인요한이 뭐라 그러냐,
김기현이랑 주호영이가, 그쵸? 누가 봐도 영남 4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안방에서 4선 차지한 놈이 무슨 놈의 무슨 총선을 지휘한다고 깍 주접떠냐 그랬잖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홍준표가. 그렇죠? 영남에서만 4선 차지한 김기현이가 뭔 놈의 수도권에서 총선을 지휘하고 주접을 떨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잘 봐요. 말에 엇박자가 난 게, 인유한이가 갑자기 김기현이랑 주호영을 꼭 집어서, 김기현 주호영을 꼭 집어서 서울 착출론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기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자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한테 서울 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고, 이건 뭐예요? 인요한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김기현 험지 출마하라고 했을 거예요? 팽당하는 거죠. 그렇죠? 김한길이가 사실상 윤석열의 2인자로 등극을 하면서 인요한이를 꽂아 넣었는데, 지금 김한길이 볼 때는 김기현이가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김기현이도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인요한이를 시켜서 김기현이를 그러니까 차도살인을 한 거죠. 왜냐면 윤핵관이 밀어서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윤핵관이가 또다시 김기현 이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김기현이가 왜 그러시오? 내 바지를 이제는 더 이용할 가치가 없시오? 이 지랄 떨 수 있잖아. 열받으니까 인연이가 갑자기 자기는 잘 눈치도 안 보고 그런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기현 너 서울 출마해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실 김기현이랑 주호영은 국민의힘에서도 얌전한 소속이에요. 얌전한 편에. 그쪽 영남에 얼마나 꼴통들 많습니까? 김용판 안 그래요? 김용판뿐만 아니라 얼마나 꼴통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뭐냐? 주호영은 누가 봐도 친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차출로 하면서 이거는 김기현과 상의가 되지 않은 어떤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인요한이가 김기현 너 서울 출마해, 이거 무슨 깡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다 용산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김한길의 지식이죠. 그렇죠? 제가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보면 김기현이가 이제 좀 있으면 스스로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이 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냐면, 국힘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힘당의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알다시피 수도권에서는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 했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은 국민의힘은 원외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이번 수도권 선거를 주도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준석과 유승민의 가장 욕망은 뭐냐? 유승민이가 서초을에서 공천을 받고, 유승민이가 당연히 서초을에 공천을 받으면서 선거판을 지원을 하고, 이준석이도 강남의 어떤 송파나 이쪽에 어떤 노원병은 오히려 나갔다가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태경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점점, 하태경이가 지금 또 내전이 확전된다는 게, 윤석열, 누구죠?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들, 원 외에 사람들이 있고, 원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세력을 모으고 있냐면, 하태경이가 해운대에서 삼선을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번에 뭘 했냐면,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을 불러 모아갖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원외위원장들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지금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 수도권에 출마할 원외위원장들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사실상 윤핵관은 사실상 찬밥이 되고, 제가 그래서 김기현이가 물러난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 합세해갖고 이준석과 유승민과 합세하는 순간 김기현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요,
김한길이가 결국은 인요한이 배우에는 김한길인데 김한길이가 지금 노리는 건 뭔가 했더니 인요한이가 지금 혁신위원장이 돼 있죠. 혁신위원장이자 그 혁신위원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름 인요한이가 시키는 대로 아닌 척하면서 풀인 눈의 외국인 하는 척하면서 쌩까면서 저는 뭐 실수를 잘해요 뭐 잘해버려요 뭐 이러면서 어설픈 뭐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뭐 욕은 욕대로 먹고 별로 감흥이 없거든 인요한이는. 결국은 뭐냐면 김기현이가 사퇴 압박을 용산에서도 사퇴 압박이 들어갈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 원외위원장이나 사실상 비핵관에서 사퇴 압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김기현이가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되면 인요한이가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네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만약에 왜 혁신위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김기현이가 완전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기현이가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비대위원장 자리를 꿰차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러면 그 비대위 구성해 가지고 또 엄청난 내전이 벌어질 텐데 지금 김기현이가 제가 보면 조만간 사퇴 던지면 사실상 지금은 당대표가 없어지면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승계시키려고 하는 만길이의 사실상 공략이 보인다. 이거 맞을 거예요 아마. 김한길 내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분명히 안 그러면 갑자기 김기현이를 갑자기 너 서울 출마해 이거는 이미 용산에서 팽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이한테 지금 보이지 않게 사퇴 압박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요한이가 비대위원장 겸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뭐 이런 발언들 제가 보면 앞으로 인요한이는 아마 인요한이의 입이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요한이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려 나갈지 뭐 국민의힘의 싸움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되고. 홍준표에 제가 얘기를 하나씩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제일 그래도 정의 가는 사람은 홍준표예요. 딴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홍준표는 그래도 사실상 김영삼 정부 때 사실 김영삼 씨가 홍준표를 정치권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 갈까 그렇죠? 민주당 갈까 국민의힘 갈까 망설이다가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스카우트 해갖고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홍준표의 워딩을 제가 해볼게요. 어제입니다. 어제 29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이 용산, 그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은 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죠. 그 윤석열과 검사 새끼들이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그거는 김기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 새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쳐되면 당원들이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정리해준다. 내년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한 거죠. 그렇죠? 봐봐.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 고문 출신인데 니들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 후면 정리해준다. 정치 국민의힘에서 30년 하신 분이 국민들이 정리해준다는 건 뭐야? 내년에 니네 총선 깨진다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를 맹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분석을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씀을 씁니다. 내가 이 당을 30년간 지켜온 본류다. 내가 본진이다. 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큰 선거를 치르겠냐라며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왜냐면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의 개박살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 누가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준석 또는 유승민 또는 그런 애들과 나는 같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선 후에 나는 독자 세력으로 가겠다. 국민의힘을 나는 굳이 있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른 말해요. 혁신의 본질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현재 김기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 판을 짜야 하는데 고만 니들끼리 모여갖고 이 난국을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들, 그러니까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이라는 거는 나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대구시장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임기 때 지자체장 하고 있으면 되는데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지지율 갖고 수도권에 공천 받아갖고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쵸? 그냥 영문도 모르고 수도권에 공천 줘갖고 나갔는데 그냥 총선 니들 질 거 뭐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예? 죽으러 나간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도축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의 의원들은 죽으러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축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다시 한번 총선 참패를 기정사실화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울분을 토합니다. 나를 내치면 당권 수호와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이게 똑같이 누구죠? 황교안이가 당대표 됐을 때 홍준표 그 당시에 의원을 수도권 나오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안 나간다라고 하고 결국은 공천 막판에 공천 안 주고 사실상 홍준표를 퇴출시켰죠. 홍준표랑 싸웠다가 제대로 이긴 놈이 없어요. 결국은 황교안이도 홍준표 내치를 하다가 그냥 정계 은퇴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홍준표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게, 김기현이가 너 새끼야 네가 무슨 뭐 영남의 4선 영남에서 안방에서 4선 하던 놈이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가 지금 내년 총선을 이끌 거야? 너 결국은 윤석열이 용산에서 밀어줘갖고 너 당대표가 되더니 이제 나 제끼고 네가 무슨 영남에 나를 경장자로 보냐 이 새끼야, 이 되도 안 되는 놈아, 이거예요 홍준표가. 그래서 네가 이 새끼야 김기현이 너 용산 힘 있고 너 당대표 되자마자 상인 고문인 나를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갖고 징계하고 나를 모욕하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 하던 새끼가 이런 말을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이 새끼야 네가 건방진 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사면해 준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주겠냐 이 새끼야, 이거예요 홍준표가 볼 때. 그래서 영남 안방 방구석 4선, 영남 안방에서 방구석 4선 한 새끼가 무슨 내년 총선을 지휘하겠냐 그러면서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분수도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스스로 돌아보고 자중하라. 야, 세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 마음대로 징계하고 마음대로 사면하냐? 나는 니들처럼 하루살이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뼈 있는 말을 하죠. 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지은 놈이나 사면 하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 나를 끼워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준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니들이 나를 사면하든 말든 나는 이제 국민의힘과는 나는 빠이빠이야. 니들이 뭘 하든 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심 오히려 홍준표를 징계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오히려 홍준표는 자기를 사면 같은 거 개소리하지 말고 이게 언제 있냐면요, 여러분들. 인요한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김재원, 그 다음에 이현주를 11월 2일 최고위원회 어떤 김기현 대표의 최고위원회에서 사면 논의를 올리겠다라고 당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징계를 중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징계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면 되지 뭔 사면이냐 그러면서 욕 뒤지게 먹은 거예요. 욕 뒤지게 먹은 거죠. 그래서 대구광역시 예상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29일 날 국회를 찾았다가
네가 대통령이야? 근데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나의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렇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치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윤핵관은 그 권력자들 새끼들이 나를 징계를 하니 샤면을 하니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나는 징계를 보다 앞으로 내 정치 일정에 하나도 손해될 게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내년 총선 이후에는 더 훈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요 국민의힘에서 조금 내년 총선에 있어서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왜 윤석열의 용산이 자꾸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냐, 이거를 오히려 그렇게 누가 자꾸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을 하고 어떤 선거에 개입을 하냐, 어떤 새끼가 시키냐, 그 새끼를 징계하라, 그 새끼를 영구 제명하라, 오히려 반발하는 거고요. 결국은 깜도 안 되는 김기현이, 이거 맹비난하에, 그래서 제가 김기현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지금 어떤 싸움이 있냐면요, 김기현이가 먼저 날아가냐, 인류한이가 먼저 날아가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류한이도 괜히 통합이고 사면 얘기했다가 사면 초과가 됐어요. 사면 얘기하다가 사면 초과가 된 인류한, 용산에서 팽당한 김기현, TK도 홍준표, 이준석도 거기에 수도권 원에도 모두가 불만. 그러니까 용산, 김기현, 인요한 요 3명 빼고는 모두 국민의힘은 불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이제 큰 타격이 뭐냐? 인요한이가 TK의 낙동강 하류 발언, 그렇죠? 이제 뒷전에 물러나라 그랬더니 TK의 의원들도 반핵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TK의 의원들이 인요한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요한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안방에서들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던 사람들 물러나라,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인요한이나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의심하는 게 뭐냐, 야 그러면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빠져나간다, 그럼 누가 그 자리를 갈 것이냐, 그쵸? 검사들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해소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 지금 계속 영남 중진 물갈이, 이거 영남 TK 의원들,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인 의석수도 가장 많은 TK 의원들이 의심하는 게 뭐야? 너 윤석열 우리 쫓아내고 윤석열 꽂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저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TK에서도 지금 팽당하고 있고, 왜? 현직 의원들은 자기 배지 가져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에게도 팽당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김기현이가 사실상 지금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려 있고, 제가 보면 김기현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조만간 당대표를 물러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계략이 내가 보면 팽당한, 용산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김기현이 능력 부족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용산에 누군가가 뭐 김건희가 됐든지 아니면 김한길이 됐든지 김기현이 갖고는 안 돼도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한이를 띄웠고 김기현이를 서울 수도권 출마하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김기현이가 벙쪄갖고 나한테 진짜 그랬냐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인류한이가 발언이 김기현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김기현이가 인요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발언이 사전 조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스스로 내가 먼저, 그렇잖아. 만약에 김기현이가 당대표 유지하고 내년 총선을 이끌 마음이 있었으면 당대표인 나부터 내년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지 입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인수위원장 입에서 나오니까 이건 사전 조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만약에 진짜 수도권에 나올 마음이 있어도 지가 발표하는 게 훨씬 김기현이가 득이 될 건데, 이게 인요한 입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이거는 협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산에서 김기현이가 팽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면 저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류한지가 지금 철저하게 아마추어 같지만 치밀하게 용산 누군가에게 한길인지 원해인지 저는 결국은 인류한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진 김기현이를 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가 보면 김기현이가 진짜 옷 벗는 날이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김기현이 뭐 명예롭게 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사퇴한다 그러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인류한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김기현 팽당하나 국민의힘 내전 확정. 내전 확정은 누구냐면 수도권 원외위원장과 하태경의 한 그룹, 유승민과 이준석의 신당 창당 그룹, 그리고 TK의 3선 이상의 중진 그룹. 그래서 다 모두가 윤핵관과 용산 김기현에 불만이 있는 거. 엄청난 세력이죠. TK의 현직 의원들,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하태경과 원외위원장, 하태경과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하태경과 아이들, 이준석과 유승민의 어떤 또 신당 창당 그룹, 저쪽은 TK 그룹. 이 세 개가 사실상 김기현의 사퇴 압박을, 용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그래서 인류한을 이용해서 김기현을 치는 그런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번은 요 정도까지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민주당의 사국조 이동관의 탄핵 카드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50%대를 넘어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대로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에 바로 총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있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국정 경제, 국정 외교, 안보 다 파탄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냐? 11월은 뭐라 그랬죠? 657조의 예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657조의 예산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다, 민생을 포기한 예산이다라고 하죠. 국민들이 어떤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깎고 미래 개발을 위한 미래의 예산을 포기했다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11월은 여러분들 예산안의 어떤 사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안이 12월에 나중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갖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 예산이 집행되는데 뭐 제 날짜에 통과가 못됐다. 뭐 12월 10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막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그러죠. 근데 민주당이 급할 게 있어요? 민주당이 급할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급할 게 없어요. 민주당은 급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를 시켜줄게, 이거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미래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회는 여러분들 정부가 예산안을 올리면요, 국회는 심사권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예산의 심사, 필요한 예산이 뭐가 빠졌나, 그리고 왜 이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됐냐, 과도한 예산은 깎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이게 국회의 심사권이에요. 그래서 법정 시한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년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하게 어떤 질책을 했는데, 예산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내년에 딜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일단은 11월 9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게 두 개가 이제 국회에서 상정되는데, 민주당이 제가 여러분들 예상대로 10월 달은 국정감사의 시간이었죠. 국정감사가 끝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4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뭐였냐면 하나의 특검. 민주당이 그 전에는 뭐라고 1특검 4국조라고 했는데 뭐가 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 1특검이라는 게 원래 고 최상병의 사건을 은폐 시도한 사건을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시간이 걸리니까 특검은 안 하고 특검은 없애고 4국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4국조에 오산 참사랑 오송 지하도 그 참사랑 그 잼버리 파행 그것도 국조에 담아 있었는데 요 두 개가 빠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것들을 4국조로 하겠다는 게 뭐냐면 김건희 로드 양평 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김건희 땅 근처로 휘었냐, 양평 고속도로 특혜 국조 하나, 그 다음에 원래는 특검을 하려고 그랬던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있었냐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냈던 전현희 표적 수사, 그쵸? 전현희 찍어내기,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찍어내려고 감사원이 표적적으로 사실상 감사했다라는 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감사, 이거를 국조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관의 방송장악, 요 4개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그 다음에 감사원 전현희 찍어내기 감사, 그 다음에 방송 장악, 요 4개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주 공세적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꼭 부자 몸살이듯이 이 수박 새끼들이라고 하는 새끼들 있죠. 일명 이 새끼들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민생 문제로 가야지 내년 총선 이긴다. 아직도 여당병 걸려갖고, 아직도 여당병 걸려갖고, 민주당이 민생 챙겨갖고, 민생 잘 되면, 그게 민주당 때문에 민생 잘 됐다고 얘기하나? 바보들 아니야? 안 그래요?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 챙기고, 민주당이 민생 챙기면 뭐하냐고. 경기 좋아지면, 이재명 때문에 경기 좋아졌다 그럴 것 같아? 윤석열 탄이지? 민주당은 싸우는 거야, 응? 무슨 민주당이 뭐 민생 문제로 가야 당대표가 계속 민생적으로 목소리 내고 워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바보예요. 왜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을 집니까? 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민주당이 지려고 그래요? 계속 경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워딩만 해주면 돼요. 뒤에서는 국조로 싸우고 대여 공세에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국회는요, 어느 정당이 주도권을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정조사 4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대여 공세를 가야만 쩔쩔 매다 보면 방어하기 급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대여 공세를 안 하고 민생 챙기러 다니고 헛질하면 검찰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움직이고 또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새끼들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은 민생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하고 다 각자 트트레고 하면 되는 거야. 뭔 놈의 씨, 맨날 그러다가 당하지. 저쪽은 쉴 새 없이 몰아쳐줘야지. 저것들이 꼼짝 못하고 아차 싶어갖고 국조 받아내고 국정조사하면 왜 국조가 중요하냐면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사실이 하나만 드러나도 그날 헤드라인이에요. 그쵸? 그날 헤드라인이야.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의 특혜 의혹이 국토부의 원희룡이 모든 걸 계획했다, 누군가가 증언을 했어. 그럼 그날 모든 뉴스는 김건희 처가 도운 거는 원희룡,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가지고 진짜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김건희 로드, 해병대, 고 최상병, 이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20대 군대 간 사람들의 왜 해병대 사망사건을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하게 했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유족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 감사원의 정치감사, 전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기 식으로 감사원이 정치적인 감사를 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그 감사원장은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관이의 방송장악 어떤 건지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슬슬 이동관이의 탄핵
군부를 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관이가 해임되면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 혼자 남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 취임해갖고 이게 아주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지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고 위원은 딱 한 명이에요. 최민희 의원도 지금 임명 안 하고 둘이에요. 둘이 방통위를 해요. 응? 민주당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그냥 뉴스만 읽어주는 정치 분석이 아니라 왜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꺼내 들었냐. 여러분들 보세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11월 9일날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통과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윤석열이에게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제안을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가 방송법 통과를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을 하면 돼요. 역풍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법을 거부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윤석열이가 방송 장악을 노골적으로 하려고 한다. 방송 장악을 노골적인 윤석열이가 드러냈다. 국회에서 통과한 방송법도 사실상 거부를 한 윤석열, 그 하수인 이동관,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민주당이 대응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방송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동관 탄핵 사유가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가 지금 방통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안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 그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안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예산안이 순조롭게 결국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방송법과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3법이 사실상 15월 9일 날 처리를 예고했고, 윤석열이 방송법을 거부권 행사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가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의 명분이 쓰는 거예요. 그때 해! 그럼 돼!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사국조 이동관 탄핵 카드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이 지금 계속 싸우니까, 싸우면 공격이 덜 들어와요. 늘 여러분들은 그래갖고 우리가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거를 봐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제가 국정조사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죠. 계속, 왜 그러면 11월 국정조사 여러 가지 계속 올리고 12월은 예산전쟁 하면 계속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국정 운영권,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의 위기보다는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과 어떤 팔레스타인 하마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뭐 하마스 하면 뭐 테러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정부군들, 뭐 민간 용병들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상 그 사륙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 맹비난을 받냐면, 이 지상전을 하게 되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많이 지금 그 은신을 하고 있냐면 병원, 학교 뭐 이런데, 그 교회, 그 뭐죠, 그 뭐 그 예배당 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폭격을 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하마스의 어떤 군인들이 거기 있다 그래도 왜 병원을 폭격하고 막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하려고
거기 병원이나 이런데 그쪽에 다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배후는 미국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무기 아닙니까? 병원, 학교, 사원 하마스의 은신처예요. 아무리 하마스가 병원, 학교, 사원에 있다 그래갖고 무차별 공습을 하고 사망자가 8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 이스라엘은요 미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주의 기득권이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도 휴전 결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아무리 중재 역할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동의 전쟁이 확대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시아파, 수니파, 뭐 파가 나뉘어도 그래도 아랍은 형제잖아. 근데 아예 유대교는 다르잖아. 이슬람과는 전혀 다른데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랍이 전체가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 요르단, 뭐 그 시리아, 뭐 다 이란 다 참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배후에는 결국은 하마스의 어떤 통치와 가자지구의 군사력을 파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에게는 미국이 너희들 움직이지 마 강압적으로 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정부군과 민병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다 참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냥 우리의 형제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에르난도 있죠. 아이고 에르난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트르키에 에르난도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든요. 지금 무차별 공습을 퍼먹고 있는데 유엔의 말도 안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일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120개국 정도가 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열 몇 개국, 한 12개국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만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권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랍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거세서 점점 확전되는 분위기인데,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확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되는 순간 유가는 치솟게 되고 미국의 물가 잡는 거는 실패하게 되고, 내년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대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이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랍의 정상들이 모여갖고, 국제사회 아랍 정상들이 모여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부도 어떤 지상 공격도 규탄한다. 근데 미국은 확전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겉으로는 압박을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비판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압박은 가하고 있고, 이 지상전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포격이었고, 아예 이번에 인종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나머지 그 작은 땅도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이 총리가 극우예요, 극우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지상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상전을 시작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미국 뉴스, 미국발 외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보력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력은 세계 미국의 CIA와 맞먹는 이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내주는 그런 뉴스로 우리가 늘 외신을 접하다 보니까 마치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테러 분자들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테러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당이에요. 정당. 그렇죠. 모사드 이런 정보기관들은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극우들이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극우들이 왜 늘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전쟁에 무감각할까? 안보에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보에 무능하다 보니까 안보에 무능하니까 조금만 위기가 오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힘의 지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게 윤석열이죠. 그렇죠? 윤석열이나 나타나오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미국만 잡고 있으면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개소리죠. 전쟁에서 이겨갖고 승리하는 것보다 안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명장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보에 무능한 거예요. 그 위기에 대처할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늘 자극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바지가르기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보에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그 중동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트럼프를 악마화 시킬 때도 트럼프는 악마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미국의 주 기득권들이 볼 때는 트럼프는 절대 권력을 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네오콘의 그리고 미국의 펜타곤의 지시를 받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걔네들이 볼 때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주류가 트럼프예요. 미국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나 미국의 군산복합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원, 상원 승승장구하면서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는 여태까지 정치 자금을 대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게도 빚이 없어요. 정치권에도 빚이 없어요. 그랬더니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세금 갖고 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되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의 여러 같은 어떤 진짜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어떤 나라든지 자기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불사하는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그거예요. 이런 미국이 조금만 중심을 잡고 러시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실상 이 팔레스타인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나서서 정말 이 땅은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 그러면 진짜로 정확하게 반을 거주든가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서로 내 땅이라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생각은 여기까지.